자, attention please. 이제 우리가 너무 국내에만 안주했죠, 그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 모든 연구를 담당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진흥청 소개를 한번 갑니다. 하면 조직이 나오죠. 여기 이제 청장돼 있는데 청장님은 차관급입니다. 과거에는 장관급이었어요. 여기 이제 청 내에 국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농업과학원하고 식량과학원, 그리고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요겁니다. 요거는 하나 센터고, 가장 이제 많이 접근해야 될 게 식량과학원입니다. 식량과학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본원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전주에 있어요. 내가 유튜브 보면 자주 전주에 간다고 하죠, 그죠? 거기가 여기 있어요. 전주. 인구가 한 63만 정도 되죠. 한 10년 전에 수원에서 전주를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지방 그 혁신도시 만들면서 전주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이전했죠. 여기 본원에 전주에는 기획조정과는 항시 이제 기획을 하니까 있고 운영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육종하는 여기서 육종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재배 생리과, 이거는 작물 기후 변화라든지 생리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죠? 요즘은 센싱이라든지 첨단 기술, 기후 변화 여기서 다 합니다. 그 다음 작물 기초 기반하는 것, 농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 개발된 것을 지원하는, 이것은 연구직이 아니고 지도직이라고 합니다, 주로. 물론 연구사 연구관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 다음에 간척지 농업연구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서해안 쪽에 가면은 간척지가 많죠. 간척지가 좀 많아.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만드신 서산 간척지. 그 서산 간척지 여러분들 개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논 면적 그 당시에, 자, 그 전에 우리나라 전국토 면적이 얼마죠?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라 했죠. 요걸 헥타르로 고치면 1000만 헥타르, 그죠? 그러면 논은 그 당시에 100만 헥타르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10,000 헥타르였어. 그러면 우리 벼 재배 면적의 1%를 간척지를 만들어서 했다 이 말. 그게 서산 간척지라 이 말이죠. 그럼 새만금 간척지는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뭘 할 거냐 등등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밀연구팀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인당 연간 몇 킬로죠? 54, 5킬로 정도 되죠? 그럼 밀은 34, 5킬로 정도 됩니다, 그죠? 엄청 많죠? 여러분들 빵, 그 다음 라면, 국수, 뭐 이런 냉면 사고 이런 것들이 거의 뭐다? 밀입니다. 거의 99% imported from 이겠죠, 그죠?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거의 수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0.5%밖에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밀값이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밀을 우리가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밀을 제대로 만들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밀이 제대로 재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럼 내가 돌발 퀴즈를 하나 냅니다. 왜 우리나라의 밀 작업률이 낮을까? 생각나는 대로. 강수량이 높았어. 또? 기온차가 심해서? 기온차가 심해서? 기온차가 심해서 또? 기계화가 덜 돼서? 기계화가 덜 돼서 또? 땅이 좁아서?
면적이 적어서 또 그것도 비용이 너무 비싸. 비용이 비싸서 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학술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자, 가장 핵심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1948년도에 45년도에 해방이 됐죠, 그죠? 해방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쌀 위주였어요. 밀은 거의 뭐 우리가 재배를 안 했으니까 토종밀 조금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원조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빵, 우유 이런 것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하고 미국 걸 수입을 했는데 너무 싼 거야. 그럼 우리가 밀을 재배할 필요가 없어. 너무 싸니까.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 연구소도 폐지를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식량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이 우리가 소비량이 34kg 1인당 1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우리가 밀 연구를 이제 추진하게 된 거는 한 15년, 20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 처음에 원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수입을 했죠. 그죠? 수입을 했는데, 가장 이제 그런, 국제 정세 말고 우리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면 밀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면 아까 강수량이 많다, 기온차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5월 달에 이게 이제 열매가 익습니다. 알맹이가 차는 시기에 너무 이제 기온이 올라가 버렸대. 온도가. 그러면 밀이 예를 들어서 약간 온도가 적절한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상회해 버린다. 상회하니까 이게 알맹이가 제대로 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익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4학년들은 무슨 현상이라 하지? 큰일 났다, 이제. 하고 현상이라 합니다. 하고 현상. 여름 하죠. 여름에 고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하고 현상. 됐죠? 그래서 하고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적정한 온도에서 광합성을 입혀서 해서 알맹이가 성숙 커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알맹이인데 알맹이가 덜 찬 거예요.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한 밀은 알이 통통한 거야. 그럼 7월 달에 수확을 해. 그럼 벼 안 심어. 그 친구들은 밀만 심어. 왜? 아니, 밀만 심어도 면적이 남아돌아. 밀 심는데 벼를 또 우리처럼 이런 이모작을 안 해. 우리는 경제 면적이 좁으니까 밀 재배하고 나서 벼를 또 재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수익이 조금 되거든. 그런데 이놈의 밀이 어떤 특징을 또 가지느냐. 수확 시기가 6월 한 15일, 20일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월론 밀 수확하고 벼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종하는 팀에서는 어떤 연구를 한다? 빨리 밀을 수확하는 조생종을 또는 극조생종을 또는 단기성 품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로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현상에 의해서 빨리 수확하거나 또 품질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걸 분질이라고 해요. 분질, 밀가루 품질. 분질이 확 떨어져. 떨어지니까 뭐 한다? 수입산이 훨씬 좋거든.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뭐 한다? 여러분들 수제비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지. 칼국수 만드는 정도. 그러니까 고급 빵, 카스테라 아주 좋은 거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 밀이 못 쓰였어. 그러니까 전부 수입에 의존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강력분이라고 합니다. 강력분. 수입한 것은. 그게 이제 주로 글루텐 들어봤죠? 빵이나 밀가루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소위 쫄깃쫄깃한 거, 쫄깃쫄깃한 맛 내는 거, 스티키한 맛을 내는 게 강력분에서 나온 거예요.
거의 글루텐 함량을 가지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박력분, 글루텐 함량이 낮은 거예요. 몸에는 아주 좋아. 훨씬 좋아. 근데 이제 식감으로 봐서 안 좋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연구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수입을 해서 그냥 국수를 해 먹는다, 우동을 해 먹는다 했을 때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없잖아. 그러면 이걸 쫄깃쫄깃한 맛을 내기 위해서 뭘 넣으면 되겠다? 응? 강력. 강력분인데 글루텐을 따로 팔아. 그 쫄깃쫄깃한 맛이 나. 근데 위 건강에는 좋다, 안 좋다? 왜냐면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위산이 나와서 소독도 하고 살균도 하고 하죠,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야. 위액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막을 수가 있어. 그 지나치게 글루텐 함량이 많은 걸 자주 먹으면 위 건강에 안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거는, 우리 밀은 그런 게 거의 적으니까 훨씬 좋다 이 말이지.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쌀이 제일 좋지만 쌀 안 먹고 이제 밀가루 먹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고 현상이 뭐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왜 밀을 재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밀 연구팀이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 내 말고 또 조시성을 가진 분 한 분 있죠, 그죠? 모르나? 학과장님 계시잖아. 밀 6종을 하고 있어요. 밀 분종 만들고 하는 거. 그걸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정부작물부는 어디냐면은 원래 이제 이 농촌진흥청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정부작물부 여기 있어요. 수원에. 네. 서울하고 그 서울 근처에 있어요. 서둔동이라고. 내가 거기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어쨌든 중부작물부는 중부작물과가 있고 수학후 이용과 재배환경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거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왜 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학년 되면 점차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남부작물부는 어디냐 하면 밀양에 있어요. 경남 밀양, 저쪽 그 울산 옆에 부산하고 그 사이에 있죠, 그죠? 경주하고 사이에. 여기는 밭작물 개발, 그리고 논이용 작물, 그 다음 생산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는 어디 있냐면 이 고랭지 농업연구소. 고랭지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응? 강원도. 대관령이 있어요, 대관령. 그 해발 한 800m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 작물 연구소. 이름이 여러분들 바이오 에너지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죠? 바이오는 뭐냐면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식물. 식물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럼 식물로 어떤 에너지를 만들 거냐?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도 들어봤네. 그 다음 또. 자, 내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여러분들 가장 선호하는 것, 가장 선호하는 것 하나만 딱 얘기해봐. 응? 밥? 그렇지. 밥이 분해되면 뭐지? 포도당. 당이지, 당. 그럼 당인데 그걸 설탕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설탕은 어디서 나온다? 쌀 말고. 응? 사탕수수 들어봤나요? 사탕수수. 브라질에서 거의 많이 재배하지. 그럼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기를 가지고 즙을 짜는 거예요. 즙을 짜서 그냥 마시면 설탕물이야. 그게 농도가 28브릭스 정도 돼. 그 여러분들 수박 당도가 얼마 돼요? 15브릭스 정도 되죠. 수박보다 더 많다 이 말. 그래서 이걸 줄기를 대량으로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전체 남북한 전체 면적보다 더 많이 재배를 해요. 브라질에서 사탕수수를. 그걸 재배를 해서 어떻게 한다? 잎은 다 제거하고 줄기를 압착을, 여러 가지 방법이 공정이 있습니다만 압착을 해서 줄기를 뭐 한다? 저백을 짜. 그걸 가지고 설탕을 분리를 해내. 왜냐하면은 그 물에서 착즙한 물에서 증발시키 부으면 설탕만 남겠죠.
그럼 그게 설탕이 결정화된 거예요. 그 흑갈색이 나오겠죠. 하얀 거는 정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 여러분들 술을 통상적으로 뭘로 만듭니까? 곡식으로 만들죠. 밀이나 쌀이나 이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응? 아니, 알코올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효모가 들어가지. 그죠? 효모가 있어. 이스트라고. 그 효모를 이제 넣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쌀이 이만큼 있다. 100kg 있다. 그러면 효모를 5kg나 한 10kg 정도 투입을 해. 그러면 자체 발효가 돼. 이 균이지. 그럼 요게 이제 분해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막 나오겠지. 어쨌든 알코올이 만들어지면 그 알코올을 가지고 뭘 한다? 차가 달리지. 그럼 차 달리는데 기름 뭐 넣어요, 지금? 디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디젤이 아니겠지. 알코올이겠지. 그러면 술이 알코올이잖아, 결국은. 그 알코올을 차 연료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솔린 대신에 알코올을 집어서 넣어서 차가 달리는 거예요. 일명 알코올차.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차가 되겠죠. 바이오 에너지인데, 생물 에너지인데, 이거는 바이오 디젤입니까? 바이오 에탄올입니까? 에탄올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BD라고 쓴 게 있어요. BD는 바이오 디젤이에요. 바이오 디젤은 어디서 나왔겠다? 기름을 짠 거예요. 팜 있죠, 팜. 팜나무, 유채 이런 데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일반적으로 바이오 에탄올이 있고 바이오 디젤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바이오 에탄올은 주로 어디서 나왔다? 사탕수수에서 주로 나왔다. 바이오 디젤은 주로 어디서 나왔다? 팜이라든지 유채라든지 콩이라든지 옥수수는 바이오 에탄올로 만듭니다. 전분이니까 발효를 시킨 이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위 신재생에너지. 요즘 RE100이라 해서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뭘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우리가 태양빛을 1.5%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식물이 이용을 해도 거의 활용을 많이 못해. 그럼 뭘 한다? 태양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태양판을 설치하죠. 그죠? 차에도 요즘 그 제네시스에 그거 나오죠. 선루프에 솔라루 다는 거. 처음 듣나? 그 있어. 그거 달면은 그냥 자동 충전대가 가. 햇빛만 받으면.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그냥 지나가잖아. 바람 불면 여러분들 피하죠. 근데 팬 딱 달아 놓으면 어때요? 팬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받아내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죠? 그럼 거기에다가 팬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게 파도 치는 데서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겠지. 그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는 과거에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강의하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잖아. 이 상태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 여러분들 저녁 먹고 8시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7시 체중 딱 달면은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그럼 왜 날까요? 우리가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요. 호흡할 때 CO2를 낸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지. 그 에너지 소비하니까 내 몸속에 지방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어서 체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론 수분도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 옷을 입었다 하면 이걸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배터리를 하나 딱 차면은 이거 어때요? 요거 가지고 내가 전화기 충전한다 아니면 내가 다른 걸 뭐 이어폰을 쓴다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발상도 한다는 거죠. 그런 옷도 아마 누가 발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새로운 에너지 접근 방식이다. 내가 걸어가는데도 그냥 걷잖아. 그죠? 근데 발바닥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면 이게 눌러지잖아. 그 힘을 받아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킬 수 있으면 다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 작물은 내가 이제 크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주로 하는 게 고구마, 감자, 사탕수수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탕수수는 우리가 재배를 거의 못하니까 왜냐하면
사탕수수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해요. 우리는 기후적으로 잘 안 맞아. 뭐 제주도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경제성이 안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 여기 바이오에너지 연구소는 목포에 있어요. 목포에 있는데 과거에는 뭘 했느냐면 고구마 있죠. 고구마 품종을 주로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고구마 하면 주로 껍질이 약간 붉은색, 황토색, 붉은색 띠는 약간 길쭉한 형태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호박 고구마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카로틴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뭐 하느냐? 그러면 건강 기능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기름이 유가가 1배럴에 대한 개념을 아나요? 드럼 통합. 니 똑똑하네. 그럼 어떻게 하노? 1배럴이라고 해서 드럼이에요. 한 드럼. 그게 1배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 70불 정도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160불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 산업은 완전히 폭망을 하는 거예요. 기름 160불, 뭐 200불 간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3배, 4배로 뛰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원유를 수입하잖아.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오에너지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막 여러 가지 해서 내가 그래서 미국까지 갔다 온 일도 있어요. 그 3개월간 내가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름값이 또 뭐 한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이건 별로 연구할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서는 뭐 유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계속 연구를 하자 해서 만든 게 저거예요. 바이오에너지 연구소에. 그렇게 과거에는 주로 고구마를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그 억새 여러분들 억새 아시나요? 억새. 영어로 하면 미스칸사스라고 하는데 이 억새 풀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억새 풀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에탄올, 소위 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과정들이 복잡해요. 그런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만드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훨씬 적게 치인다. 그만큼 코스트가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억새가 내가 지금 억새 풀이다. 가정하고 줄기가 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에탄올을, 알코올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사탕수수는 잎 떼고 줄기를 쫙 잘라서 줄기 접액을 가지고 알코올 만들죠. 설탕 만들고, 그죠? 다 하는데, 이건 설탕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근본적으로 이 줄기가 만들어진 거는 뭐에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 내가 단백질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아니겠지, 지금은. 햇빛을 받아서 잎이 뭐 했다? 광합성 했죠. 그럼 설탕, 당을 만들었죠. 당을 만들고 당이 뭘로 된다? 전분으로 되거나 섬유로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된다 했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기 나무고 잎이고 줄기고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는 힘이 뭐다? 운동력이. 리그닌하고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라는 그 섬유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지탱하는 힘이라 세포 벽을 구성하는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걸 지탱하는 걸 벗겨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라인더 믹서기로 이렇게 갈아야 돼. 처음에. 갈고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섬유소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저분자로 깨야 돼. 그 깨는 거는 누가 한다? 미생물이 한다. 그 미생물이 하는데 역할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미생물보다 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호르몬이겠죠. 그 호르몬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나온 게 엔자임이라는 효소다, 효소. 그죠? 그래서 노보자임이라고 하는 스웨덴이죠. 회사에서 이게 이런 엔자임 효소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유가가 200불 정도 간다 하면은 그 회사는 뭐 완전히 뭐, 그죠? 엄청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자임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토산, 키토산 들어봤나요? 게, 영덕 가면 되게 유명하잖아. 거기에 그걸 분리해서 키토산 만들고 해서 섭취를 하니까 건강에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안 들어봤으면 이제 들어본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폭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온 거는 책 속에 있는 요만한 거지만은 지금은 전체 영역을 엄청나게 확대를 해야 돼. 1학년 때는. 많은 지식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게 내한테 맞겠다. 이거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정하라고. 그러면 거기로 줄기차게 나아가면 돼. 아까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질문도 있었는데, 벌써 이제 내가 뭐 자격증을 따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타켓을 정한 거예요. 그 타켓을 정하면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딱 그걸 획득을 해버리면 돼. 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생거네. 또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지혜에 관해서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가장 뭐 다 안 되지만은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 또 가장 어려운 직업. 직업을 안 가져봐서 몰라? 공무원. 어? 공무원. 또 어렵다는 게 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 운영하기가 소위 돈이 안 되고 힘들다 이 말이지. 고통스러워 거의 죽겠다 하는 직업 있잖아. 식품 자영업. 마찬가지. 뭐 다 안 되니까 내가 더 할 말은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주택 매매 거래가 안 되죠. 거의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중개인들이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잖아. 근데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시험을 별로 많이 안 쳐. 이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이클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부 돌고 도는 겁니다. 다 돌고 돌아요. 지금 인기 없죠? 그럼 다 손나. 그러면 공부도 안 해. 그럼 이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로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직업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의사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좋아질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있어. 그건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안 좋아져. 근데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또 활성화되면 달라지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문명이 발전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 그게 답이 있어. 그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도입되겠다? 로봇이 일을 다 한다.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부 자동화된다. 시스템화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뭐예요? 기자. 응? 기자. 기자? 기자도 당연하겠지. 아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들, 단수 노동, 똑같은 일을 하는 거, 그 기계가 다 해버려. 이미 거의 로봇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차 운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 10년 있어봐. 기계가 다 해. 지가 다 해. 내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서울 가야 되니까 5시 30분에 서울 가는 그 제네시스 한 대 보내도록 하면은, 뭐 혼자 가면 에너지 소비 많으니까 여러 명 간다 하면 그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 딱 이야기 해놓으면 10년 지나봐. 차 지가 와서 해 있어. 기사가 필요 없어. 내가 운전할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뭐 한다? 이제 뻔히 보이죠? 그 다음에 병 진단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암 판정하는데 뭘로 해요? 피 한 방울로 하죠. 진단하는 거. 그럼 치료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보이죠? 그 다음에 판사, 검사,
어떻게 되겠어요? 판사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지만은 로봇이 하면은 지금까지 데이터 쫙 넣어가지고 하면 몇 년 바로 때릴 수 있겠죠? 그럼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CCTV 뭐 전국에 다 세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스타 선생님 한두 분 뭐, 한 10명만 딱 모아놓고 그 과목별로 해서 최고의 교과서 만들고 컨텐츠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방송 뭐 사입을 다 해버릴 수 있겠죠. 아, 그렇다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지금 어떻게 갑니까? 지금은 뭐 거의 기계로 하긴 하지만 기계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수확 작업 이거 잘 안 되거든. 딸기라든지 열매 채소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한 15년, 20년 지나면.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춤하고 영 별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판단해야 해요. 그러면 그 좀 앞서가는 교수님, 앞서가는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자주 해야 돼.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공무원 3년을 준비해서 됐는데 딱 3개월 하고 그만둬버려. 내한테 상담 한 번도 안 했어. 되기 전에는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상담을 안 해. 왜 그만두냐? 봉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처음에는 봉급이 적어도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오르잖아. 그러고 어느 정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 안정적이잖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에 뭐 받아보니까 너무 적거든. 그래서 막 던지보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항시 상담을 받아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데 가서 상담 받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전문성 있고, 그러니까 뭐 특히 제일 문제가 주변의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가 막 이런 결정 절대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맨정신에 내가 2번, 10번, 100번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 뭐든지 하나 결정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미래 직업 선택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출장 수호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기에 큰 기관을 하나 만들 수는 없고 거기에 주로 이제 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춘천하면 강원도 춘천이죠. 그리고 철원도 강원도죠. 그죠? 그리고 상주는 경북이죠. 그 다음 영덕도 경북이죠. 여기에 출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이제 벼 재배를 하는데 기상 변화에 따라서 또는 품종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장소라고 합니다. 그럼 전국에 없는 게 없죠. 그죠? 다 있다. 바운더리를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하는 게 농촌진흥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가면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그거는 가서 또 설명을 받고, 그러면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 하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 좀 크게 안 되나? 자, 이 지도 잘 나옵니까? 내가 왜 이 지도를 들었냐 하면 뭐 이거 큰 거 하나 없을까? 누가 없나? 자, 없으면 뭐 그냥 가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요? 아시아에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아시아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지금? 에? 우리나라 어디 있는데?
쳐다봐. 동북아시아. 일본, 일본은 어디 있는데? 태평양, 샤치. 아니, 우리나라 찾아보라고. 못 찾지? 왜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못 찾는 거는 우리나라가 크다 작다, 너무 작다 하는 거예요. 너무 작다. 이것도 분단이 돼 가지고 우리는 10만 제곱킬로미터 밖에 안 돼. 북한은 12만 제곱킬로미터. 보이도 안 해. 보이기 하지. 내 이 얘기 했다가 큰일 날라. 보이기는 보이는데 찾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작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가 얼마나 커요? 자, 여기 일본이죠, 그죠? 포함해서 아시아가 이렇게 커. 여기까지라. 여기는 오세아니아, 여기는 호주하고 뉴질랜드죠, 그죠?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나라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10위권 경제 대국인가요? 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렇다고 하자. 지금 얘기는 현실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12 강대국에 포함된다.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요 작은 나라가. 그는 우리가 식량을 하니까, 자, 식량에 이 아시아에서 거의 우리가 식량 생산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겠죠? 그 다음에 인도. 영어로 하면 인디아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벼 중심으로 다 작물을 생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아메리카죠. 그죠? 아메리카인데, 요거는 이제 남아메리카고, 여기는 북아메리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요거죠. 그죠? The Great Five, 5대5가 요거죠. 그죠? 5대5. 여기입니다. 여기 시카고하고 여기 있죠. 그죠? 미시간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에. 여기가 전체 49개 주 중에서 요 워싱턴 DC를 빼고 경제력이 요 한 개 주가 48개 주하고 맞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요 한 개가 캘리포니아 요 하나의 주가. 네.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들어봤죠? 실리콘밸리 그 주변에 뭐 있어요? UC 버클리 있고 UC 데이비스 있고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이거 다 있어요. 서부 발전 원동력이 여기 있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 조그만 요 실리콘밸리 주변에서 세계 최고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어디서 주로 탄생해요? 대전에서 거의 탄생하잖아. 카이스트 하고 대학들에서 또는 뭐 우리는 삼성, 현대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지만 원동력은 거의 여기서 힘이란 얘기예요. 요 조그만 데서 이렇게 전 세계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식량은 안 그렇다. 식량은 뭐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식량은 일단은 면적이 커야 된다. 면적이 커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밀, 콩, 옥수수는 거의 미국에 의존한다. 여기서. 그래 뭐예요? 여기 얘기하는 게 기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미국은 굳이 전자제품,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우리한테 안 팔아도 농산물만 판매를 해도 충분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미국의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면적. 우리나라의 몇 배? 99배죠. 99. 약 100배입니다. 미국. 그 1인당 경제 면적이 우리는 벼 중심으로 하면 3헥타르 정도 되지만 미국은 어떻다? 400헥타르, 500헥타르입니다. 몇 배예요? 150배입니다.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불가하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차별해야 된다. 차별.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조그만 나라가, 일본도 우리보다 면적으로 치면 3.5배나 커요. 일본도 우리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거는 우리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그린 거고, 실제 세계 지도는 우리 중심으로 그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중심으로 그리는 게 주로 국제적으로는 서예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고 하여튼 지도가 그렇게 나왔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물을 연구하는 데는 여기 아까 내가 미국 얘기를 했지만 캐나다는 거의 동토가 많아요. 얼어붙은 땅, 작물이 거의 생산 안 되는 땅이 많기 때문에 뭐 재배도 하긴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느냐? 남쪽으로 가면 멕시코죠, 그죠? 멕시코, 여기 멕시코입니다. 그 다음 여기 브라질이죠. 여기 브라질입니다, 그죠? 브라질이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사탕수수 얘기했죠. 거의 여기서 재배가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으로 보면은 이 브라질이 엄청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사탕수수부터 시작해서 석유라든지 천연 매장량 하면은 브라질이 중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토탈 에너지로 보면은 이 브라질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어렵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캐나다고 요게 뭐죠? 요거 알래스카죠? 아니 미국이 러시아한테 헐값에 매입했잖아. 알래스카예요 여기. 그 옛날에는 대륙 이동설에 보면 여기 붙어 있었다 그래요. 요게 붙어 있었는데 이 판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럼 이게 이제 러시아잖아. 완전히 동토예요 여기. 전부 어느 땅이에요. 그럼 러시아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면 밀을 재배를 하잖아. 그 위도가 여기 얼마예요? 한 50도 이상 높잖아요. 그죠? 그럼 50도 북쪽에서는 겨울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50도까지 내려가요. 그 밀을 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밀을 우리나라에서는 몇 월 달에 파종을 하죠? 보통 10월, 11월에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여기서는 10월, 11월에 파종하면은 이미 눈이 다 덮여 있어. 파종도 못 해. 그러면 벼를 재배 안 하니까 8월 달, 9월 달에 이미 파종을 해. 그러면 싹이 났겠죠. 발화를 이미 했다. 근데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60도까지 내려가니까 살까요? 죽을까요? 겨울에 다 얼어 죽어버려. 동해를 다 받아버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눈이 녹고 나서 파종을 하자. 4월, 5월 달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니까 열매가 안 맺혀. 잎만 무성해.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가면은 또 더 배웁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이 빚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겨울에 심는 거하고, 그러니까 가을에 심는 거하고 봄에 심는 차이는 뭐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수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구자라면 그 나라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다. 러시아인의 국민 전체의 밀 생산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그건 뭐예요? 왜 가을에 심으니까 다 얼어 죽어버리고 그래서 봄에 심었는데 봄에 심으니까 열매가 안 열리고 잎만 무성하더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여러분들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뭐가 차이가 날까? 가을에 심어서 봄에 겨울을 넘기고 봄에 다시 이렇게 리그로스를 해서 여름에 열매를 맺는 거는 아주 좋은데 그게 얼어 죽어버리니까 봄에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이지. 차이가 뭐예요? 일단 가을에 심은 거는 가을에 한번 발화를 했죠. 싹이 났죠.
싹이 나서 겨울을 났죠. 추위를 겪었죠. 추위를 겪고 나니까 열매가 잘 맺더라 이거죠. 봄에 심은 거는 봄에 심어서 파종을 해서 발화를 했죠. 그냥 자랐죠. 추위를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추위를 경험 못하니까 열매를 안 맺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아, 그러면 봄에 그냥 룸 안에서 발화를 약간 따뜻하게 해가 종자를 것을 많이 모아놓고 그냥 발화를 싹을 틔우는 거야. 발화를 시켜서 그러면 5월달에 심으면 또는 4월달에 파종하면 어떨까? 그래 보니까 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노벨상에 필적하는 결과입니다. 라이셴코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이걸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아이고 식량 좀 주세요 하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힘 빡 주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미국하고 탁 지르는 거지. 식량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거예요. 이 아이디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뭘 구한다? 전 세계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과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노벨상이 부러운가요? 노벨상이 부른 게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전 러시아인을 구한 거예요. 이 학술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연구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걸 가을에 심어야 하는 것, 밀이라면 무조건 가을에 심어야 한다는 것, 왜 그래야 되는데? 하는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 봄에 심어도 되는 걸 뭘 만들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파성을 깬다 그래요. 가을에 파종하는 파성을 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화 안 시키고 그냥 종자를 봄에 파종해도 열매가 달리게 하는 그게 뭐다? 육종이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만큼 기후가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으로 보면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중국은 또 얘기할 거 없죠? 중국은 벼, 그 다음 밀 같이 혼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거의 농산물을 수입했거든요. 지금은 수입할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경제 면적이 줄어들고 중국 인구가 14억이잖아. 그 과거처럼 뭐 나쁜 거는 우리 먹고 비싼 거는 팔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문화가 또는 문명이 발전하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농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미국은 미국대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야 우리가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우리가 가격 올려받기 위해서 못 팔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안 지으면 그냥 항복해야 됩니다. 그 식량이 뭐예요? 안보죠. 생명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입할 곳은 주로 이제 여기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수입할 수 있는 게 뭐였다? 사탕수수 정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로 갈까요? 이 해석 됩니까, 아프리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프리카의 식량이 해석이 되냐고. 해결이 아니고. 해석이란 뭐예요? 이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이 되냐고. 아프리카의 식량 해석이 안 되죠? 나도 해석이 안 돼.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루에 3끼를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사람 빼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80%가 여기 다 있다니 아프리카에. 그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나요? 무엇 때문에? 왜? 정치적 불안정. 자, 1차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좋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그거는 뭐 정치력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저것만 잘 먹고 국민들은 그냥 복종하라. 글도 안 가르치고. 과거에 그랬잖아.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 따지면서 양반 저것만 글 알고 일반인들은 전부 종으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후적으로 여가 비가 거의 없어. 강우량이 적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작물을 심어놔도 물이 공급이 안 돼. 그건 작물이 잘 못 자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 맞아주지를 않으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다. 이쪽은 전부 사막이잖아. 중동하고 이쪽은. 이집트, 이스라엘, 뭐 다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만큼 기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식량을 우리가 만약에 여차하면 공급받을 때가 뭐 여기하고 여기인데 지금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발전을 얼마나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 베트남하고 지금 그 라오스 뭐 이쪽에 남아시아 쪽에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년 후는 여기도 경제 면적이 확 줄어들 거예요. 내가 뭐 예견컨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할 식량이 부족해진다. 호주에 지금 80%가 지금 소위 못 쓰는 땅입니다. 여기도 비가 안 와요. 비 한 방울 안 온다는 거지. 그럼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도시가 발달된 것은 시드니 중심으로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고, 여기 하고, 요 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전부 캥거루 뛰어놀고, 뭐, 그런데. 그럼 식량 생산할 때 그만큼, 땅은 많은데, 완전 드라이 했어. 비가 안 왔어요. 너무 더웠어. 작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그럼 식량을 뭐 해야 된다? 자급자족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이 남아돌건 어쨌건 간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자급자족 해야 된다. 충분히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의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량은 지금까지 봤던 대로 기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노스라 하고 이것은 S를 쓰죠.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요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꺼보면 이제 요거는 남반구.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면 얘는 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얘는 겨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만약에 우리가 벼가 작물이 없다 하면은 이쪽에 여기는 벼 재배를 거의 안 하니까 이 호주의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입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작물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옥수수하고 콩입니다. 밀하고. 네. 그 다음에 요즘 해바라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목초로서는 아까 뭐라 했어요? 알팔파라고 했죠. 그죠? 네, 목초의 여왕 이런 것도 많이 재배하고. 여기 미국은 가운데는 거의 사막이 많아요. 그 여러분들 애리조나 들어봤죠? 여기 애리조나 그런데 캐년이 있는데 애리조나라고 거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막이고 할 거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관광객 유치하려고 그런데 캐년도 있고 하니까 카지노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지노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농사가 거의 안 돼요. 거의 이쪽으로 되고. 여기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만약에 여차하면 댐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잠재력은 엄청나게 있죠. 미국은 돈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고. 이 아프리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본이 없으니까. 비 안 오면은 비를 어떻게 뭐 바닷물을 활용하든 아니면은 다른 데서 끌어오든 뭔가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근데 중국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죠. 지금 봄철에 여러분들 제일 두려운 게 공기 중에 뭡니까? 황사죠. 그죠? 황사가 어디서 옵니까? 중국 여기 있어요. 내몽골하고 실크로드 여기서 다 오잖아요. 고비 사막 여기서 딱 편서풍 타고 일로 다 오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 동양
이것을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벼는 자포니카 벼라고 했죠, 그죠? 그죠? 자포니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친구들, 이쪽에서 먹는 친구들은 인디카라고 합니다. 인디아에서 나온 거 인디카 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길쭉길쭉한 거 있죠? 카레라이스 먹을 때 퍼석퍼석한 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카레라이스하고 우리 밥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벼 생산량이 과거에 우리보다 월등히 적었다. 기술이 안 돼서. 그럼 이 연구를 발달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국제 미장 연구소를 만드는 필리핀 국제 미장 연구소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것을 만들어 놨죠. 필리핀에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남아시아 쪽에 벼 연구를 담당하는 데가 여기 일이라고 합니다. IRRI 일이 국제 미장 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옥수수나 감자 이런 거는 주로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그 연구를 많이 해요. 그 멕시코에서 그 고산지, 그러니까 해발고도 800m 되는 쪽에 연구소를, 국제 연구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옥수수 국제 연구를 하려고 하면 멕시코에 가서 한다. 그리고 벼 연구는 내가 동남아시아, 소위 카리라이스 계통, 인디카 계통을 연구하려고 하면 필리핀에 가서 연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려면 지금 농촌진흥청 전주나 수원이나 밀양에서 연구를 한다. 이게 연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식량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여기 남아시아 이쪽도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 소득이 10,000불, 20,000불 될 거예요. 아마 20, 30년 안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식량이 또 부족해지겠죠. 그럼 이쪽도 농업 연구에 또 박차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네, 아프리카로.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인구가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라든지 로봇 산업 기술 발달하는 거 보면은 완전 급속하게 지금 여러분들 그 출근할 때 개인 나르는 드론 봤나요? 성룡 나르는 드론. 지금 그거 나와 있어요. 그거 타고 출퇴근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게 뭘로 보일까요? 외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수준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야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쪽에 한번 개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주로 브라질에 많이 갔었어요. 멕시코, 브라질에. 그 일본의 그 농가들도 많이 진출해 있어요. 이쪽에, 브라질하고 멕시코에. 그래서 이런 길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으라고 오늘 세계 지도를 놓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